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6월 둘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해봤고요. 도입부에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지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미국은 6월 첫째 주에 고용 지표가 매우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인데 이게 매우 나쁘게 나오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해석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주식 가격들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투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돈을 더 많게 늘려준다는 의미가 바로 금리 인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리 인하가 이미 경제 하락이 모두 끝난 다음에 화랑을 만들기 위한 소재로 나왔다기보다는 경제가 하락할 것처럼 보일 때, 또는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나온 카드에 가깝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만약에 경제 하락을 완전히 상쇄하고 막 경제 상승으로 불러오는 엄청난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일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이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무역 전쟁에도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지니까 한국에서 이제 주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품목인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도 원래는 2019년 하반기에는 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상반기와 똑같이 하반기에도 좋지 않은 상저, 하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소수 의견이 한 분이 나왔었는데 7명 정에서,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될 조짐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번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6월 12일에 최근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나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그동안은 해오던 것이 이제 금리 동결이었는데, 지켜보는 거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으면은 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계 경제나 미중 무역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를 인하하는, 좀 시장을 돈을 풀어서 화랑시키고자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제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쉽고 빠르게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고, 요 도입부를 통해서는 요즘 흐름이 어떤지를 다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6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역전쟁, 미국은 멀쩡해? 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쟁이라는 걸 하는데 미국은 과연 멀쩡할까?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 상승의 실제 여파가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보일 정도로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가져와서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계 기름, 석유, 즉 원유라고 하는 것의 3분의 1이 공격 대상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이 만약 더 일이 커지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멀쩡할까? 자, 우선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의 최근 업데이트를 조금 해볼게요. 현재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에 이르긴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합의할 수 없다면 대신에 관세를 아주 추가로 부여를 할 거다라고 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미국은 약 3,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80조 원어치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티격태격 싸우게 되니까, 그리고 격화되니까 6월 28일에서 29일에 열리는 이제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가 될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역 전쟁이 심해지기만 하는 것이 과연 미국한테도 정말 괜찮기만 할까요? 일전에 멕시코한테 무역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언했을 때를 보면 미국의 300만 기업을 대표하는 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했던 것처럼 무역과 관련된 전쟁은 굉장히 복잡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괜찮은지를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 멕시코와 관련된 것들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멕시코도 미국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오히려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관세를 매긴다고? 또는 뭐 지금에서 그건 좀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월마트나 어떤 코스트코 그리고 뭐 리바이스 같은 대표적인 기업 약 600여 군데가 모여서 백악관에 서한, 즉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회사들은 이제 유통 그리고 제조, IT 회사들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높은 퍼센트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소비자로서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금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것 그리고 완구류 그리고 가구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약 5에서 15% 정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수입 회사 같은 경우나 즉 미국에서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감소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가격이 오름으로써 당연히 이 물건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600여 개 기업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당장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다만 이와 관련해서 무역 전쟁이 과연 괜찮기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미국 내에도요. 조금. 그 안에는 결국 숫자 안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데이터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없을까요? 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상품이 판매되거나 미국에서 중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즉 수입과 수출이 일어날 때 비행기를 통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죠. 이제 큰 배에 잔뜩 상품을 실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상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수출과 수입이 일어나는, 즉 배가 드나드는 항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국의 롱비치 항이라고 합니다. 미국 서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쪽과 미국의 서쪽이 이런 식으로 교역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로 들어가는 지난달 이제 2019년 5월에 수입량은 작년 동기, 자 2018년 5월에 대비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6%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엄청 큰 거 아시죠? 그거가 약 5만 개의 컨테이너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5만 개 정도가. 거기 안에 담겨있을 꾹꾹 담겨있을 상품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체감을 하겠어요? 실제로 숫자로 체감이 되겠죠. 5만 개의 컨테이너가 덜 들어오고 그리고 덜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 미국이 수익을 얻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수입만 본 거잖아요.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자, 그러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 당연히 이것도 2018년 5월 대비해서 1년 전에 대비해서 약 7%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란히 수입이나 수출이나 감소하는 거죠. 그 나라랑 싸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만큼 뭔가를 이동시켜주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양쪽 다 실질적으로 소득 피해를 보기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이 덜 들어옴으로써 소비자는 어디선가 이 상품을 택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다른 상품을 택해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는 괜찮을 거냐, 여기서 멈출 거냐라고 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6월에서 8월에 앞으로죠. 이번 달 포함해서 앞으로 8만 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약 90만 개의 컨테이너가 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도 한 덩어리인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미국도 이렇게 피해가 일어날 정도면 어떻겠어요? 다른 나라는, 그만큼 힘이 없는 나라는 피해가 더 크겠죠. 수출 수입이 더 줄어들겠죠.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입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 판매 엄청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싸움으로써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국의 상품도 덜 살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돈을 덜 버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연관되어 있고 미국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싸울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환율 상승의 실제 여파도 우리가 기사에서 접해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2019년 이제 올해 초에 대비해서 1140원 수준, 1140원, 1145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1180원, 그러니까 최근에 1180원 정도 되는데 약 한 3%에서 4%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 대비한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이제 악영향이 우리들의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생이 시작되고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이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면 지금 1달러가 1180원까지 3% 정도 오른 거잖아요. 오르면 고생하는 이유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른 영상은 항상 꼭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오른쪽 위에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나서 올해 이번에 실제로 그 영향을 보여주는 기사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국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과 수출하는 물건이 있죠. 그리고 이 물건들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면 자, 우리가 생활 물가 힘들다, 물가가 안정되질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수출과 수입 중에 수입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정리한 게 수입 물가인데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이거 사올 때 뭘로 사오죠? 한국 돈으로 아니죠. 달러로 사옵니다. 그럼 이 달러 자체가 앞서 본 것처럼 비싸지면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 물건이 비싸진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1달러에 물건을 외국에서 사오는데 그 1달러가 비싸진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180원 돼버린 거죠. 3% 올랐잖아요.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2019년 5월에 우리가 수입할 때 사오는 물건들 가격이 지난달보다 2%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4월 대비해서. 자, 이 2%에서 4% 이런 수치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 이런 모든 것들이 몇백 원 올라도 모아놓고 보면 타격이 크죠. 다들 월급 빼고 올라가지고 죽겠다 소리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상승이 진짜 식재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재료에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그럼 수입품 같은 거 안 사면 좀 부담이 좀 덜한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수입 물품은 우리가 이제 수입품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살 때만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입품인지 모르지만 어떤 상품을 샀을 때 애초에 한국에서 상품을 만들 때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다 한국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렇겠죠. 외국에서 재료들을 사와가지고 그 완성품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기름, 석유. 한국에서 안 나오죠. 그러면 화학재료로서 이런 기름이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농산품 있죠. 농산물, 그리고 광물, 딱딱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세공을 하든 깨든 뭘 해가지고 만들 때 쓰는 그 광물 원석도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 우리가 사는데 이 재료가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완성품도 비싸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나 전자기기 같은 것들, 장비 같은 것들도 결국 전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죄다 다 2% 정도씩 올랐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숫자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를 합니다. 자, 한국은행의 수입 수출 물가지수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당장 볼 수가 있어요. 팁으로 알려드리면 이거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오른 거냐면 4% 정도 오른 겁니다. 2018년 5월에 대비해서는 우리들의 전반적인 물건 가격들이 4% 정도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우리 연봉 협상은 이렇게 안 해주는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게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환율이 올라서만 영향이라고 볼 수 있냐 하면 자, 이걸 조사하는 앞서 말한 이제 한국은행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모인 곳이죠. 자,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정도를 제거해 놓고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얼마나 변하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플러스 0%,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걸 빼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환율의 변동한 만큼을 빼고 계산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뺀 거랑 안 뺀 거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은 건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지금 아까 앞에 환율 영향을 받았을 때 2% 정도 올랐다라고 했죠. 근데 이걸 빼고 계산해보니까
1.3% 정도가 오히려 떨어졌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제 환율 달러가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면은 우리는 물건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율이 올라서 물건 가격이 2% 정도씩 올랐다라고 계산이 나온다라는 그런 무슨 뜻이에요?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물건 가격들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들이 올랐다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제 수출이죠. 우리나라가 외국한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정리한 건 뭐겠어요? 수출 물가예요. 요거는 앞에서 잡다한 건 다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올랐습니다. 좀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수입과 수출이 다 오르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당연히 한국에서 해외에 팔 때도 원화, 한국 돈으로 팔지 않아요. 무역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달러 같은 돈, 뭐 엔 같은 돈을 제외하고는 주고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외국에 팔 때도 우리도 달러로 받아요. 달러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원화로 교체를 하는 거죠. 교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로 돈을 받은 다음 그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원화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 상품을 사주면서 달러를 주게 되는데 그 달러 가치가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달러를 받았으면 그 달러를 원화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과거보다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죠. 달러가 비싸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해서 버는 돈도 늘어나는 거랑 같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물건을 좀 더 값싸게 팔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달러가 막 가치가 올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사실 우리는 어차피 이득인 거잖아요.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한국 돈으로. 그러면은 달러가 오른 만큼 물건 가격을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는 물건 가격만 깎아주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1달러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 가격을 한 2% 정도 더 깎아줘도 사실은 달러를 다시 한국 돈으로 바꿀 때 이 달러가 비싸진 2% 비싸진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외국 입장에서 느끼기에 어때요? 야, 저 나라는 물건 가격 더 싸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가 비싸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들의 물건이 싸질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 미국이 불리해지니까 이런 걸 싫어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물건을 팔 때 수출할 때 물건 가격, 수출 물가도 이런 식으로 당연히 상승을 했고 2019년 4월 대비해서 3% 정도가 오른 거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상승한 영향을 수출할 때도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 자 이렇게 올랐으면 사실 한국이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팔 때라도 더 비싸게 판 효과랑 비슷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 뭐죠? 저도 다뤘지만 반도체죠. 반도체. 그럼 얘도 팔릴 때 달러가 비싸진 만큼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가 못해요. 무슨 소리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오르는 걸 감안해도 그냥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좋지를 않아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반도체 가격 자체가. 시중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얘는 남들처럼 막 3%씩 올라가지를 못하고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한 0.6% 정도?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우리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멈추긴 했어요. 플러스긴 하니까. 근데 요것도 조금만 더 까보면 한국의 주력 반도체는 뭐라고 했죠? 메모리 반도체 램이라고 부르는 혹시 모르면 또 오른쪽 위에 제 영상을 봐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상품의 주력이고 뇌를 담당하는 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환율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5%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죠. 환율이 올랐는데도 물건 가격 자체가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환율이 오른 덕분에 덜 떨어진 거겠죠. 근데 이제 뇌를 담당한 이제 외국의 뭐 인텔이나 이런 것들이 만드는 곳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서 그냥 반도체 전체 상품을 보면은 조금 오른 수준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떨어져서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환율로 인해서 이 수입 물가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외국으로 들여올 때 물건이 가격이 비싸져서 또 타격을 입게 되고 무역 전쟁이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이 무역 전쟁도 난리가 나고 그 와중에 또 뭐예요? 우리나라가 잘 파는 상품인 반도체가 또 시장이 또 안 좋고 이러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맞을 수밖에 없는 수출 국가의 환경에 한국은행이 도입부에서 말한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들이 여기 다 나오죠. 이제 뭉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곳이 어디예요? 한국은행이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이 지표들을 다 관리하고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표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야 이거 한국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해서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분이 이걸
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안 좋으니까 이거에 대응해서 금리 인하,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딱 정리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한국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까지를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기초 골격을 다 정리하신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저도 덕분에 이렇게 한번 크게 큰 그림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배울 수 있는 소식이었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세계 기름 3분의 1이 공격 대상이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세상에는 많은 상품이 있죠. 그리고 그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또는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막 불태운다든지, 그것을 운송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물건이 세상에서 또는 그걸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 물건 자체가 뭐 불태워 사라져서 희소성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물건 자체가 숫자가 많다거나 그러면은 이거 조금 불태워진다고 물건 가격이 막 오르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운송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송하는 사람들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뭐 인터넷 사회의 정보 같은 거야 그냥 통신으로 쏴주면 되지만, 이런 물건들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내가 내 앞에 포장된 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으면 뭐예요? 세상에 있던 말던 나한테는 없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생산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정말로 그 상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한테는 희소성이 엄청나게 치솟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도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품이 원유, 즉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석유, 지금으로선 중요하잖아요. 석유라면 어떻겠어요? 이 석유가 물론 우리나라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이 중동 지역이라는 곳에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석유를 생산하고 석유를 퍼올려 가지고 각국한테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상품을 이동하던 중에 두 척의 배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두 척의 배, 유조선이라고 하죠. 이 유조선이 공격을 받게 돼요.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전 세계 석유 시장과 이 석유를 다루는 산업계가 잔뜩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 앞에서 상품으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공격을 받으면 그냥 공격받아서 사라진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이거를 전달해 주겠어요. 돈을 더 받든지 안 가든지 하겠죠. 이걸 운송해 주는 사람들이, 유조선을 띄우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표시한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여기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크게 삥 둘러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주로 기름이 나오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있는 이 페르시아만 근처 원형 지대가 석유가 엄청 많이 나와서 이 석유를 갖다 팔고 하는 관련 산업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을 수출하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기름 쓸 일도 줄어드니까 기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한 50불 정도, 대표적으로 말하는 유가가 한 50불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한 60불 좀 넘다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100불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두 대의 유조선이 공격받은 이슈 자체가 엄청나게 화제성이 됐어요. 실제로 이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았을 때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뭔지 모르면은 또 제 영상 있으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선물 시장은 결국에는 그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서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라고 간단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 선물 시장, 이 기름 선물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2%가 실제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그만큼 오를 것이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될 만큼의 공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페르시아만부터 이렇게 바다잖아. 근데 이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그거 뭐 좀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 앞으로 좀 피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저번에 공격받았는데 빼고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받은 위치가 어딘가 보아하니 바로 여기 지금 깜빡이는 이곳이에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정확히 이곳에서 공격을 받은 건데, 이게 그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봐도 좁긴 한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가장 좁은 폭이 한 33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33km. 그러면은 크진 않긴 한데 그렇게
높지도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말로 폭 자체만 쟀을 때 33km인 거고, 정말로 폭만 이렇게 딱 쟀을 때 33km인 거고, 땅에서 땅까지 지금 여기 이란 쪽에 있는 위쪽에 북쪽에 이란 쪽이 여기서부터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딱 33km인데 유조선이라는 게 무슨 뭐 땅에 바짝 붙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막 솟아있는 암초 같은 거에 부딪히면 그냥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가 운항할 수 있는 백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3.2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3.2km. 3km에 3km. 배 크기나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그냥 여기 길목 지키고 있으면요, 뭐 해적이든 뭐가 됐든 길목 지키고서 공격하려고 마음먹으면 여기 그냥 막을 수 있어요. 3km면 몇 척 띄워놓으면 되잖아요. 한 1km 남짓으로 몇 척 띄워놓고 레이더로 발견한 순간 쫓아가가지고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여기서 석유를 생산한 다음에 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3km밖에 안 되는 백길을 빠져나오는 게 도망칠 수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공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좁은 곳에 피해갈 방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니 여기서만 생산하는 건 아니지 않냐, 미국도 생산하고 중국도 생산하고 뭐 기름 나오는 국가도 조금씩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타격 받을 일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여기서 생산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각국에 수출되는 기름의 양이, 힌트가 여기 있죠, 전 세계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러면 여기가 공격받거나 길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기름의 3분의 1이 발이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하필 저기에 몰려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이게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요. 공격한 자가 누군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정치적으로도 좀 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이 선박 이 두 척의 유조선을 공격한 게 이란이다라고 해요. 이란이 그랬어라고 합니다. 이란 여기 있죠. 이란이 그랬어라고 이제 난 증거도 있어라고 해서 막 나오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면 미국의 자작극이다. 왜냐면 이 중동이 위치가 여기, 미국은 이제 이쪽이겠죠. 지구본 돌려보면 여기에 미국이 있고, 위치를 알려주면 한국은 이제 이쪽으로 돌려보면 이제 중국과 한국이 있겠죠. 근데 중동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석유가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래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항상 많은 곳인데, 자, 이런 식으로 세계의 기름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작극으로 이 유조선 두 척을 공격을 하고, 그럼 여기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뭐 군사력을 좀 끌고서 여기다 배치해놓고 나 이렇게 할 때 이유가 되잖아요. 근거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작극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아직 몰라요. 이렇게 군사력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전 세계의 다른 국가, 뭐 유럽을 포함해서 이런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모두 불충분하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전 세계는 굉장히 냉정해요. 누구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정의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시 눈을 돌려서 정리를 해보자면, 상품 가격에는 정말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격을 받는 위협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세계에 타격을 줄 만한 요인이 있다. 아니 바닷길이 좁은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안 찾아보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만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준비된 거였고요. 우선은 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미중의 무역 전쟁과 다양한 경기 부진뿐만 아니라 이제 변두리에서는 이런 석유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쭉 엮여서 지금 세계 경제가 좀 위태롭기도 하고, 이제 요거를 깊이 있게 다루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도 있어서 기름에 큰 타격을 안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아주 큰 맥락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힘든 이유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6월 2주차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이슈들이 많아서 고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다 들으시고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